이 얼굴을 보시오. 이것이 정녕 사람을 죽일 살인자의 관상이란 말이오. 한양 저작거리. 모진 바람이 몰아치는 추국장 한복판. 피를 토하듯 소리치는 외눈박이 관상가의 절규입니다. 재물만 밝히던 비겁한 관상가가 억울한 소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눈을 걸고 운명에 맞서려 합니다. 권력의 칼날 앞에 선 보잘것없는 관상가. 그가 본 소년의 진실과 기막힌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는 모르는 이가 없는 기이한 사내 하나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허가. 왼쪽 눈을 안대로 가린 채 오른쪽 눈 하나로만 세상을 보는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 하나가 열 눈보다 무서웠습니다. 사람의 낮바닥만 쓱 훑어도 그 집 곳간에 쥐가 몇 마리 사는지, 내일 아침에 밥을 굶을지, 배를 두드릴지 귀신같이 알아맞혔기 때문입니다. 허갑은 저작거리 구석에 낡은 평상을 펴고 앉았습니다. 매일 아침 비단 도포를 입은 양반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는 손님을 가려받았습니다. 손목에 굵은 금팔찌를 찾거나 소매가 불룩한 부자들만 평상에 올렸습니다. 가난한 상놈들이 눈물 섞인 하소연을 하려 다가오면 그는 부채를 탁 접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돈 안 되는 얼굴은 내 눈만 버리는 법이지. 가서 숭늉이나 마시고 잠이나 자게. 이 사내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엽전 한 푼에 벌벌 떨고 밥 한 끼도 제 돈 주고 먹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실 허갑에게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관상을 잘못 봐서 권세가에게 매를 맞고 눈 한쪽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정의나 진실보다는 돈을 택했습니다. 비겁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는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 떵떵거리며 살 생각뿐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금잔에 술을 부어 마시는 상상을 하며 오늘도 부자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양반들의 아첨 섞인 웃음을 보며 그들의 구린 뒷돈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시장 상인들이 짐을 챙길 무렵이었습니다. 허갑은 오늘 번 엽전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평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흙먼지로 범벅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저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포도청에 끌려갔습니다. 여인은 넙죽 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허갑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인의 행색을 보니 엽전 한 푼 나올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채를 휘이 저으며 여인을 밀어냈습니다. 거보시오. 여긴 정승 판서들이 드나드는 곳이지. 그대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오. 어서 가시오. 하지만 여인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서 피 묻은 적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적삼을 보는 순간 허갑의 오른쪽 눈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짐짓 놀란 기색을 감추며 다시 여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적삼 주인의 생년월일을 말해보시오. 여인은 울먹이며 아이의 사주를 읊었습니다. 허갑은 손가락을 꼽으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무언가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운명이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지금 어디에 있소? 허갑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남산 밑이야 감옥이라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평상을 정리했습니다. 돈도 안 되는 일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피 묻은 적삼에서 풍기는 기운이 그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과연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날 밤, 한양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허갑은 자신의 거처로 돌아와서도 그 피 묻은 적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 한 구석에 쌓아둔 낡은 서적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아주 오래전 스승에게 배웠던 전설적인 관상법을 찾았습니다. 천년에 한 번 나타난다는 두 얼굴의 상, 그 기록을 찾아낸 허갑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얼굴은 성군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을 피바다로 만들 악귀가 될 수도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운명이 갈리는 아주 위험한 관상이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그 관상의 주인이라면 지금 포도청에 갇혀 있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아이의 운명을 미리 알고 싹을 자르려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허갑은 촛불을 껐습니다.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돈도 안 되는 일에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아까 그 여인의 절박한 눈빛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쪽 눈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허갑은 보찜을 챙겼습니다. 여인이 말한 포도청 지하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뇌물을 옥졸에게 건넸습니다. 금쪽 같은 엽전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보여주는 것이네. 금방 나와야 하네. 옥졸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감옥은 눅눅하고 어두웠습니다. 썩은 집 냄새와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맨 끝방에 조그만 체구의 소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었을까요? 소년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갑은 숨을 멈췄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소년의 얼굴, 그것은 정말로 기이했습니다. 왼쪽 뺨에서 턱까지 이어진 흉터가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은 호수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맑은 눈 안에 서늘한 살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허갑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소년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길손이라 합니다. 허갑은 소년의 얼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마의 골격, 콧날의 각도, 입술의 두께,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를 죽일 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만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귀한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살인 누명을 쓴 것일까요? 허갑은 아이의 눈 밑에 흐르는 검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관상이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기운이었습니다. 누군가 아이의 얼굴에 저주를 걸었거나 독을 써서 인상을 변하게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허갑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관상을 업으로 삼는 자로서 이런 조작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길소나, 내가 너를 여기서 꺼내주마.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아이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허갑은 서둘러 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조용히 입을 닫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음모에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허갑은 낯선 사내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은 비단 도포를 입었지만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내들 사이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한양의 실세라 불리는 김대감이었습니다. 허 선생, 관상 하나 잘 본다고
소문이 자자하더군.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나? 김대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뼈를 깎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갑은 직감했습니다.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요. 김대감의 사랑채로 불려갔습니다. 화려한 병풍이 둘러쳐진 방 안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갑의 입안은 모래를 씹는 듯 까끌거렸습니다. 김대감은 술잔을 채우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지하 옥방에 있는 아이 말일세. 그 아이의 관상이 아주 흉악하다고 증언해주게. 사람을 셋이나 죽인 살인마의 관상이라고 말이네. 허갑은 술잔을 든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김대감은 그의 앞에 두툼한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엽전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허갑이 평생을 벌어도 구경하지 못할 거액이었습니다. 이것이면 자네 고향에 가서 논밭을 사고 기와집을 짓고도 남을 걸세. 눈 한쪽 없는 자네를 누가 대접해 주겠나? 이 돈이면 대감 소리 들으며 살 수 있어. 허갑은 황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신 빛이 그의 오른쪽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 지겨운 저작거리 생활도 끝이었습니다. 비겁하게 고개 숙이며 양반들 비위 맞추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갈등했습니다. 아이 하나 죽는다고 세상이 바뀌나? 나는 내 앞가림만 하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감옥에서 보았던 소년의 맑은 눈망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적삼을 들고 울던 여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허갑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대감의 얼굴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꼬리는 치켜 올라가고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패가 망신할 소인의 상이었습니다. 대감님, 관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허갑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대감은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하는가? 내 놈의 나머지 눈 하나마저 뽑아 버려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무사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허갑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등 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대감님,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 아이는 지금 살인자의 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대감님이 그 아이를 죽이려 하신다면 그 아이는 죽어서 대감님의 가문을 멸망시킬 원기의 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은 허갑의 임기응변이었습니다. 관상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었지만 대감의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해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멈칫했습니다. 예로부터 권력자들은 귀신과 원한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원기의 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허갑은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 뒤에는 거대한 용이 숨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그 용이 검은 귀신이 되어 대감님의 자손 대대로 피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차라리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그 아이의 관상을 바꾸어 놓겠습니다. 대감님께 해가 되지 않는 아주 평범한 촌놈의 관상으로 말입니다. 김대감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허갑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늠하는 듯했습니다.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허갑은 숨도 쉬지 못하고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김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한 달을 주마. 한 달 뒤
추국장에서 그 아이의 얼굴이 평범한 촌놈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너와 그 아이 그리고 그 어미의 목을 한꺼번에 베어버리겠다. 허갑은 간신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황금 주머니는 보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한 달.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과연 허갑은 이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아이 집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아이의 어미는 차가운 방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허갑이 들어오는 소리에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길손이는요? 허갑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관상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관상은 단순히 얼굴 생김새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걸음걸이, 눈빛, 그리고 내면에 품은 생각까지 모두 관상을 이룹니다. 길손이를 집으로 데려와야 하오. 김대감의 허락은 받아냈으니 내일부터 내가 아이를 가르칠 것이오. 다음 날 길손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아 엉망이 된 다리를 끌며 아이는 허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갑은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거대한 운명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허갑은 아이에게 험난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계곡물에 목욕을 하게 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해가 뜰 때까지 눈을 깜빡이지 않고 해를 보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눈에 서린 살기를 씻어내고 맑은 정기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누구인지 잊어야 한다. 너는 귀한 집 자식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다. 그저 산에서 나무를 베고 밭을 가는 흔하디 흔한 촌놈이다. 허갑은 길손이에게 거친 욕설을 가르치고 일부러 침을 뱉게 했습니다. 고귀한 기운을 감추기 위해 천박한 행동을 몸에 익히게 한 것입니다. 길손이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본래 성정이 착하고 바른 아이였기에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허갑은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 어머니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그러니 이를 악물어라. 그는 일부러 아이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남몰래 아이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며 허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의 관상을 바꾸는 것이 정녕 옳은 길인가? 그는 갈등했습니다. 빛나는 보석을 진흙 속에 묻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나라를 구할 큰 인물이 될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김대감의 위협 때문에 그 재능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허갑은 옥난이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 그저 목숨만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잘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밥 먹고 잠잘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를 들으며 허갑은 깨달았습니다. 대단한 운명보다 소중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이를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대감이 보낸 첩자들이 집 주위를 맴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허갑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는지 사사건건 감시했습니다. 허갑은 첩자들을 속이기 위해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아이를 때리는 척하며 크게 소리를 질렀고 길손이는 미리 약속한 대로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첩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낄낄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의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길손이의 눈빛은 조금씩 탁해졌지만 근본적인 골격과 기운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이마에 새겨진 제왕의 기운은 숨기려 할수록 더 강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허갑은 골방에서 비밀스러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관상가들 사이에서도 금기시되는 면상술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얼굴에 상처를 내거나 약물을 발라 영구적으로 관상을 비트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침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손을 대려는 순간 허갑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침을 찌르는 순간 아이의 위대한 미래는 영영 사라질 것입니다. 허갑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과연 그는 아이의 미래를 망치더라도 목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약속된 추국 날짜는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허갑은 결국 침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아름다운 미래를 제 손으로 도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대신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상을 바꾸는 대신 보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환수를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 기이한 풀들을 채취했습니다. 그 풀을 태운 연기를 아이에게 마시게 하면 잠시 동안 피부색이 변하고 인상이 험악해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잠깐의 효과일 뿐이었습니다. 추국장에서 긴 시간 동안 버티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길소나,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허갑은 아이를 앞에 앉히고 아주 특별한 호흡법을 가르쳤습니다. 슬픔을 분노로 바꾸고 지혜를 어리석음으로 위장하는 호흡이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마다 얼굴의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추국장에 서면 김대감의 눈을 보지 마라. 너는 저기 굴러다니는 개똥이라고 생각해라. 내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길수록 내 관상은 낮아질 것이다. 허갑은 아이와 함께 밤새 연습했습니다. 아이는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갑을 위로하듯 굳게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시각 김대감은 한양의 고위 관료들을 포섭하고 있었습니다. 길손이를 살인자로 몰아 그 집안의 땅을 빼앗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는 허갑이 어떤 수작을 부려도 소용없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이미 증인과 증거를 모두 조작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추국 전날 밤 옥나는 정성스레 길손이의 옷을 지었습니다. 가장 거칠고 낡은 배옷이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길손아,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마라. 내가 울면 엄마는 죽는다. 알겠느냐? 길손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허갑은 자신의 전 재산이 든 주머니를 옥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바로 도망치시오. 한양 북쪽의 의주로 가서 몸을 숨기시오. 옥란은 돈 주머니를 거부했습니다. 선생님, 같이 가셔야지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한 달이라도 더 살았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허갑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돈만 알고 살았던 그에게 이런 진심 어린 말은 낯설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밤잠을 설쳐가며 추국장에서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포도대장이 어떻게 압박할지 하나하나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허갑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용기를 낼 수 있을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추국장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길가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사람을 셋이나 죽인 악마라며? 관상가가 얼굴을 바꾼다더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허갑은 지팡이를 짚고 앞장섰습니다. 그의 등은 평소보다 굽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을 시작하려 합니다. 추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마당 한가운데 고문 도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상좌에는 김대감과 판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허갑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은 차가웠지만 떨림은 멈춰 있었습니다. 자, 시작하자꾸나. 허갑의 나지막한 말과 함께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추국장의 분위기는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김대감은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앉아 허갑과 길손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포도대장과 여러 판관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마당 가득 늘어선 포졸들이 창을 들고 위압적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외눈박이 허갑, 내 놈이 이 아이의 관상을 바꾸겠다고 호언장담했겠다. 어디 한번 보겠다. 이 아이가 정령 살인자의 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김대감의 목소리가 추국장을 울렸습니다. 허갑은 앞으로 나아가 넙죽 절을 했습니다. 그의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죽음의 공포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대감님,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아이를 살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아이의 얼굴에는 도끼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억울한 사연이 맺혀 생겨난 것입니다. 허갑은 미리 준비한 약초 가루를 화로에 던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길손이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길손이는 허갑이 가르쳐준 대로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근육을 비틀고 눈동자를 뒤로 굴려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어이구, 저 얼굴 좀 보게. 정말 악귀가 씌었나 봐. 하지만 김 대감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런 잔재주에 속을 줄 알았더냐? 얼굴 표정 좀 바꾼다고 관상이 변하는 게 아니다. 판관, 당장 아이의 상의를 벗기고 등에 새겨진 표식을 확인하라. 허갑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등의 표식이라니?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길손이의 옷을 찢었습니다. 아이의 매끈한 등 위로 붉은색 점들이 기이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저것을 보아라. 북두칠성 모양의 붉은 점. 이것은 예로부터 대역죄인의 상징이라 전해온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라를 뒤엎을 역적의 씨앗이었던 것이다. 김 대감이 소리치자 판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경꾼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허갑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점은 전날 밤까지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아이가 감옥에 있을 때 독이 든 침으로 새겨 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누군가 아이의 몸에 억지로 새긴 것입니다. 허갑이 절규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장 처형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칼잡이가 커다란 칼을 들고 길손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갑은 자신도 모르게 칼잡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저 점들이 역적의 증표라면 대감님의 얼굴에 있는 점들은 무엇입니까? 추국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허갑은 미친 듯이 웃으며 김대감을 가리켰습니다. 대감님의 오른쪽 귀 뒤편을 보십시오. 거기에도 똑같은 붉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관상을 보러 갔을 때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감님 역시 역적의 상을 타고나신 것입니까? 김대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급히 손으로 귀 뒤를 가렸습니다. 사실 그것은 허갑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감의 과한 욕심과 의심을 역이용한 도박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실제로 귀 뒤에 종기가 있어 늘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당장 저 놈의 주둥이를 찢어라. 무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허갑은 매를 맞으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늘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관상은 날마다 변합니다. 이 아이는 가난한 어머니를 위해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효자였습니다. 효자의 얼굴에 어떻게 살인자의 기운이 깃들 수 있단 말입니까? 허갑은 길손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매가 아이의 등에 쏟아졌습니다. 허갑은 자신의 몸으로 매를 받아내며 소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길손아, 지금이다. 내가 가진 진짜 기운을 보여주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의 용을 깨워라. 길손이는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순간 추국장에 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가 대단했습니다. 더 이상 비굴한 촌놈도 험악한 살인자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고귀하고 당당한 인간의 존엄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험에 눌려 칼자비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판관들도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강력했습니다. 허갑은 피를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김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대감님, 보십시오. 이것이 진실입니다. 대감님이 아무리 가리려 해도 하늘이 내린 기운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대감님의 관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김대감은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판관들도 무사들도 모두 아이의 기운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자가 아니야. 저 눈을 보게. 저 건 성인의 눈이야. 백성들의 함성이 추국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대감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닥쳐라. 내 손으로 이 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김대감이 달려드는 순간 추국장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임금이 보낸 암행어사가 마패를 치켜들며 들어왔습니다. 멈추어라. 김대감의 비리와 만행을 이미 다 파악하였다. 여기 증거가 있다. 어사가 내민 서찰에는 김대감이 길손이의 집안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살인사건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허갑이 미리 손을 써두었던 옥난의 고발장이 어사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김대감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허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길손이가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아, 선생님, 괜찮으세요? 허갑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눈에는 맑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 돈만 쫓던 사내가 처음으로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얻은 환이었습니다. 김대감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저택은 몰수되었고 그를 따르던 무리도 모두 관하로 압송되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는 김대감의 몰락과 길손이의 구출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허갑은 며칠 동안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매를 맞은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옥난이 정성스레 지어온 미음이었습니다. 선생님, 깨어나셨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옥난은 허갑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길손이도 옆에서 허갑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허갑은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나. 자네 아들이 스스로 살아남은 것이지. 그 일 이후로 허갑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전처럼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느끼는 평온함이 더 컸습니다. 그는 옥난에게 김대감에게서 돌려받은 땅과 집 문서를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다시 시작하시오. 길손이는 내가 계속 가르칠 것이니 걱정 말고. 길손이는 그날 이후로 허갑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허갑은 아이에게 더 이상 비굴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길손아, 관상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었느냐,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에 따라 내 얼굴은 매일매일 다시 그려지는 것이다. 허갑은 길손이와 함께 다시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예전처럼 비단 옷 입은 부자들만 골라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 없고 힘든 백성들이 오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거기 김씨, 자네 요즘 걱정거리가 있구먼? 이리 와서 앉아보게. 내가 해결책을 좀 알려주지. 허갑의 명성은 예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를 영험한 관상가가 아니라 마음을 읽는 관상가라 불렀습니다. 그의 평상 앞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가끔 김 대감의 비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배지에서 병이 들어 고생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허갑은 그 소식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결국 자신의 관상을 깎아먹은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허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한쪽 눈을 가린 안대를 벗어보았습니다. 흉터가 남은 눈가. 하지만 남은 한쪽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상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삶의 흔적이라는 것을요. 길손이는 나날이 늠름하게 자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이제 제왕의 기운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진정 나라를 구할 성군의 모습이 아닐까 허갑은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하늘은 높았습니다. 허갑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지팡이를 짚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그의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한양의 저작거리는 여전히 활기가 넘칩니다. 허갑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청년처럼 맑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된 길손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길손이는 스승의 뒤를 이어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관상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관직에 나갈 수도 있었지만 스승의 곁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앉은 평상 위에는 늘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습니다. 스승님, 저기 오는 사내의 관상은 어떻습니까? 길손이가 묻자 허갑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관상이 무슨 소용이냐. 저 사람의 신발을 보아라. 흙먼지가 가득한 것을 보니 멀리서 노모를 뵈러 온 효자임이 분명하구나. 효자의 얼굴은 볼 것도 없이 귀한 상이지. 허갑은 이제 눈으로만 관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길, 고생한 흔적, 그리고 눈빛에 담긴 진심을 읽습니다. 그에게 복채를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옥난도 마을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허갑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국밥을 날라다 줍니다. 세 사람은 이제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허갑을 만나면 운명이 바뀐다고요. 하지만 허갑은 손사래를 칩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관상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오늘도 평상에 앉아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얼굴이 마음에 드십니까?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늘부터라도 누군가를 위해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운명도 그 웃음을 따라 밝게 변할 것입니다. 허갑과 길손이는 오늘도 저작거리를 누비며 사람들의 얼굴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진실을 찾아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양 곳곳으로 퍼져나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타고난 바탕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며 채워가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 힘은 거창한 운명이 아니라 내 곁에 사람을 아끼는 따뜻한 진심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